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무더운 더위도 가을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은호 스님과 춘원 이광수의 주제를 상실시대에 굴절된 두 지식인, 그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일제의 지배 시기를 일제강점기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문제를 상실시대라는 말을 써보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시대, 국가를 잃어버렸고 희망을 잃어버렸고 그랬던 잃어버린 시대에 자기의 가는 길을 변경시킬 두 지식인, 물론 그 당시에 은호 스님과 춘원 이광수 두 사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너무도 함께 출발해서 다른 길을 가다가 또 다시 같은 길로 뭉쳐진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고향에서 났고 같은 집안이고 같은 달에 났고 같이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독립운동으로 뛰어들어 중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어린 나이에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서 가장 발전된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이름을 떨쳤고, 같은 시기에 같이 출발했지만은 역시 다른 방향으로, 그렇지만은 뒤에는 또 같은 목적으로 한데 모였던 의미 있는 상징적인 두 분의 모습을 볼까 그럽니다. 은호 스님과 춘원 이광수는 여기서 보시는 대로 평안북도 정주 출신입니다. 평안북도 정주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나 또 지식인들이 많이 났고, 우리 근세사에 있어서도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독립운동이라든지 하는 면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한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의 총장이 전상윤, 백낙준 같은 분이 그쪽 출신이었고, 김소월, 김옥 같은 분들, 역사에서 이기백 같은 분, 또 그분의 형제이지만은 이기분 같은 국어학자, 그리고 통일교의 문선명 씨라든지 조선일보를 운영하는 분들이 다 이 지역 출신입니다. 은호 스님과 춘원의 집은 한 50리 떨어졌다고 그러고 8촌간이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같은 거죠. 동고조 8촌이란 말을 얘기합니다. 가정이 같았고 성격은 달랐고 학력으로 보면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은호 스님은 부유한 가정에서 나서 17살까지 한문만 배우다가 대성학교라고 들어가자마자 학교가 폐교돼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근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불우한 환경이었지만은 춘원 이광수는 일본에 가서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하게 됐죠. 건강도 좋지 않고 병약한 몸이었고 가난했지만은 일찍이 학업에 기회를 잡은 거였으니까 그 당시로 놀란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나라, 일본에 가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인 20대 이전에 문학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오산학교 교사로 오게 됐죠. 은호 스님은 그때까지도 집에서 한문을 배우고 겨우 중학교를 입학했다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중국으로 독립운동을 떠나니까 두 분의 그 학력이라든지 하는 것은 차이를 보이게 되죠. 춘원은 문학으로서 이름을 떨치지만은 은호 스님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피신하다가 우리나라 스님이 되고 다른 길을 두 분이 택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 금강산에서 다시 만나서 연계가 되고, 두 분들의 일생을 보면 평생 대조적인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원망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협조하고 돕고 해방이 되는 시기까지 오게 되니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두 분들의 생애였다. 이 학수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다 떨쳐버리고 독립운동을 만주로 떠났고, 중국이란지 동양 문명권을 벗어나지 않은 분이고, 이광수야 어려서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통해서 세계의 문화를 배우고 일본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통감하고, 은호 스님은 전통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만은 그것을 서서히 고쳐나가려고 하지만은 춘원은 젊은 나이에 그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신생활론이라든지 민족개조론 같은 거, 빨리 우리 민족의 단점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면에서 민족을 비하했다고 비판도 받게 되고 거기서도 성격과 문화의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오노 스님은 잘 알다시피 봉선사에 들어와서 스님으로서 사실은 일생 동안 60년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봉선사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춘호는 사실상 몸도 약하고 하지만은 일생 동안 유랑을 하고 떠돌아다니고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춘호는 상당히 유동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1919년을 전후해서 그 시기는 두 사람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의 목적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던 시대였습니다.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게 춘원이고 그것 때문에 춘원은 일본을 떠나서 피신해서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하고 독립주의무사 사장을 하고 사료편찬위원회 주임을 하고 아주 적극적인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고 은호 스님은 20대에 중국에 가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 북쪽 그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3.1운동을 맞았죠. 그 당시에는 중국에 있어서 두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역시 똑같습니다. 지역적인 동서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리고 은호 스님도 춘원의 도움을 받아서 임시정부에 가서 도산 안창호를 만나기도 하고 흥사단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굴절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합니다.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으로 보면 자기의 절개를 굽히는 거, 그래서 굴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즘에 햇볕이 통과하면 그것이 바로 나가지 못하고 꺾여서 가듯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장애라든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 생각을 많이 굴절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상황보다도 당시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선각자들, 지식인들, 많은 한국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의 생각을 굴절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은 일본의 통치하에서 배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굴절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거기서는 마음으로서 자기를 숨기는 사람도 있고 또 몸으로서 숨기는 사람도 있고 은호 스님처럼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이 돼가지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해나가는 굴절시킨 사람도 있고 춘원처럼 독립운동을 하다가 비판을 받고 들어와서도 언론인으로서 문학인으로서 마음으로서 굽힌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굴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자기를 굽히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몸을 숨겨서 굽히는 사람도 있고 또 겉에 나타나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마음을 숨긴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본 앞에서 일을 하는 척 하지만은 실제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유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두 분이 열정적인 투쟁을 했지만은 3.1운동이 지나면서 그 두 분의 일생에는 중대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은호 스님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 일본 경찰에 피하다가 스님이 됐죠. 몸을 바꾼 거죠. 몸을 숨기면서 독립운동이 된 거고 춘호는 임정에서 독립운동을 맹렬하게 하다가 아마도 그 당시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이 주장하던 무실역행, 힘을 길러가지고 민족을 부흥시키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 하는데 동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 민족, 우리 대중들을 교화시키고 향상시키고 계몽시키고 마음으로서 굴절하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서로가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게 되죠. 굴절한 두 분들은 2, 3년 후에 금강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금강산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금강산하고도 다른 것이 일제의 그 강압을 받으면서 민족에 대한 의식이 강화될 때 그 당시 선각자들이 금강산을 가면서 금강산을 보고 금강산에 대한 기행문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쓰고 그런 시대입니다. 금강산 유점사를 춘원이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놀라웠게도 밤중에 은호 스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두 사람은 서로 붙들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뜻을 펼친다고 하던 분이 어떻게 중이 됐단 말이요 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밤을 새웠다고 그래. 춘원이 나중에 그 문제를
금강산육이라는 글에다 길게 씁니다.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변절한 굴절한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보니까 오후에 불식을 한다고 밥도 먹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굶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시중을 열심히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그렇게 굴절을 했지만은 내 생각컨대 앞으로 저분은 훌륭한 스님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크리스찬이었던 춘원이 광수 선생도 아마 그것이 계기로 되고 그 뒤부터 불교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조그만 불상도 춘원이 광수가 말년까지 자기 책상에다가 놓고 연불도 하고 그랬던 모조품이기는 하지만은 그대로 그 실물입니다. 그리고 이 금강산 하면 흥미로운 것은 유점사라는 절이 아주 굉장히 큰 절이고 좋은 절이었는데, 독일의 여행작가 직프리트 겐테라는 사람이 여기를 6개월 이상 금강산까지 여행을 하면서 유점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써놨습니다. 두 분들의 긴 생애를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1919년대에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22년 쪽에 와서 금강산 유점사에서 만나서 두 분은 다시 서로 알게 되고, 그 뒤부터는 봉선사에 머무는 운호 스님에게 춘원이 자주 연락을 하고 사람들 소개도 해주고 또 불교 관계 연락도 하고 일생 동안 고향처럼 돼버린 것이죠. 운호 스님은 봉선사에 머물다가 1946년에 거기다 광동학원을 설립을 합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거치면서 영광도 누리고 투쟁도 하고 비난도 많이 받고 하던 춘원은 병약하고 심신의 피로를 느껴서 사릉으로 1944년 3월에 이제 내려오죠. 4년 반 동안 사릉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사릉이라고 하면 단종왕의 왕비 광릉입니다. 거기서 한 40리 북쪽에 세조대왕의 광릉이 있고 광릉의 원찰이 봉선사입니다. 운호 스님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봉선사죠. 여기서는 두 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사실상 농사를 한다고 춘원이 사릉으로 왔지만은 농지라든지 뭐 소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일제 말기 어려운 시기에 참 어렵지만은 역시 크게 의지하려고 한 것은 결국 봉선사에 있는 운호 스님 때문이었죠. 그래서 1946년 학교를 세웠던 운호 스님 이학수는 춘원을 학교에 국어와 영어 교사로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 초태에 춘원은 9월 2일 날 봉선사의 학교에 가서 국어와 영어를 가르치게 되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샘물을 기르다가 차를 끓여 마시고 연부를 하고 불공을 드리고 좌선하고 불제자로서의 착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분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봉선사 뒤에 울창한 광릉숲을 매일 시간이 되는 때마다 혼자 산보를 하죠. 산보하는 것을 돌베개라는 필집에다가 써놨습니다. 그 시기에 춘원의 4년 반 동안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 그의 돌베개라는 수필집이고,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춘원의 돌베개 시기라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 1948년 춘원이 광수는 서울로 돌아갔고 49년에는 반민특위 문제로 법정에 서기도 하고 북한군에게 납치되어서 북한으로 가서 그의 일생은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러나 운호 스님은 봉선사가 불타고 광동학교가 불타고 그의 가족을 전부 잃었지만은 정확하게 30년 동안을 더 살면서 불교의 중흥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하는 대사업을 성공을 시키게 됩니다. 6.25 전쟁이 날 때까지 춘원이 머물렀던 사릉, 그 사릉에서 의미 있는 후기 마지막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 거죠. 춘원은 의미 있는 작품들을 내는데 그것이 여기 있는 도산 안창호. 도산 안창호야말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위대한 분인데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춘원으로서 그의 전기를 쓰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분의 작품이지만은 그의 따님,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서
가 있었던 막내딸 이정화 여사는 그리운 아버님 춘원이라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썼죠. 꿈이라는 소설도 거기서 나왔고 1950년이 올 때까지 운호 스님과 이광수가 봉선사에서 만났고 그것이 우리나라 불교 문화 중흥이라든지 또는 민족 문화, 종교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대중화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이런 인물 평가라는 것이 쉽지도 않고 다양하고 또 맞성도 않은 문제이지만은 일본의 강압하에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것은 논란도 많고 비판도 많고 여러 가지 의논도 많은 얘기죠. 사실은 어떻게 지식인들이 대응을 했었는가. 어떤 사람은 세상을 더럽다 그리고 아주 관계를 안 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딴 길을 가면서 오히려 후진을 양성한다든지 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학자의 표현입니다만은 이런 것을 시은 때를 숨어서 사는 사람, 그 당시에 때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몸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을 숨기는 사람. 사실상 운호 스님이야말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스님이 됐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일제 경찰이 보더라도 중이 됐으니까 마음을 고쳤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 사람이 봐도 그렇고 몸을 그렇게 숨기면서 마음은 굽히지 않고 하는 사람. 모양은 굴절을 한 거죠. 이제 모습은 굴절을 했지만은 실제 마음은 그렇게 굽히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을 굽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만을 숨긴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사회 활동하던 것을 그대로 하더라도 비판을 받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러나 마음은 절대로 구국이라든지 애국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숨기고 하는 사람들. 언론인일 수도 있고 글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비판을 들을 수도 있는 얘기도 하는데 중국의 어떤 사상가는 이은이라는 말을 합니다. 관리, 즉 공무원을 하면서 숨어 산다. 그 얘기는 공무원을 하는데 어떻게 숨어 사냐 그런 얘기죠. 국가의 공무원, 관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가 추구하는 그 방향을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을 마음속으로 몰래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생명을 거는 것이고 또 많은 비판을 자초할 수도 있는 거고. 5대의 풍도라는 사람은 4왕조와 12임금을 섬겨서 2임금을 섬겨서 안 된다는 나라에서 아주 불충의 대명사였지만은 그러나 평하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5대라고 하는 혼란기에 중국이 큰 전란을 피하고 백성들을 안양할 수 있었다.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큰 전란을 피했다. 그래서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초주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초주라는 사람은 바로 삼국지 제갈량이 활동하던 유비의 밑에 신하인데 그 사람은 심지어 자기 나라가 이대로는 지탱을 하지 못하니까 위나라에 항복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들이 볼 때 다분히 저런 나쁜 놈이 어딨냐.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항복을 권유했다. 그러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차피 그 나라가 그 당시에 멸망될 수밖에 없었고 백성을 위해서 한 얘기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아야 한다 하는 얘기보다는 그처럼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는 몸을 굴절했을 뿐 아니라 마음을 숨기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숨기면서 그 시대와 그 민족, 국가의 올바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춘원도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공통점이 있을 수 있나 하는 문제는 아마 연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출발했지만은 운호 스님은 자기의 그 독립운동할 때 시열이라고 해서 논어에서 얘기했듯이 상당히 학자적인 것이 있었다고 그러면 춘원 이광수는 상당히 문학적인 면에 있어서 천재였다. 운호 스님은 어떤 경우가 되든 수처작주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걸 이루는 데 비해서 춘원은 대단히 천재적이었지만 항상 유동적이고
나그네처럼 정착을 못한 면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결국 한학만 공부하고 중국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쪽 사상의 주가 됐다고 한다면 춘호는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도쿄에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지 않냐. 또 말할 것도 없이 운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구김살이 없이 자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춘호는 아주 몸이 약하고 재정적으로 집안이 어렵고 그런 점에서 또 어려운 속에서 살았다 하는 것도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1950년이라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운호 스님은 그 뒤에 30년이 더 있습니다만은 봉선사에서 다시 고향처럼 만나서 무려 4년 반이나 거기서 같은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도 하고 거기서 글도 쓰고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살았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50년 후에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끝난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 시대적인 사명, 그것이 뭐냐? 언어, 문화, 역사의 대중화일 겁니다. 언어, 역사, 문화들이 그 전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아마 그 시기에 와서도 대중화가 돼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이 달랐지만은 역시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었다. 운호 스님은 불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불교라든지 종교 문화를 대중화시키려고 했다고 하면 춘호는 그 엄청난 소설, 글들, 무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심청전이나 춘향전 같은 그 전문학에서 우리의 문학을 통해서 언어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또한 아직 우리나라의 대중에게 역사를 이해시키는데 신문의 소설을 통해서 또 순수 우리 글을 통해서 상당히 역사의 대중화를 시켰다. 그 점에 있어서 두 사람이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봉선사에 가면 누구나 보지만은 대웅전 큰 법당에서 한글로 큰 법당을 썼고 주련을 썼고 거기에 일주문 같은데 한글로 썼고 한 것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춘원이 광수의 기념비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는 그분의 문학적인 또 언어 대중화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광동학교 교사로서 교육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가를 작사했고 오늘날까지 교가가 널리 불려지고 있고 그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인 사상을 다 구현시키는데 서로가 입장이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다르지만은 결국 똑같이 크게 공헌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